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해도 고용 보고서가 호조를 보이면서 호조 수준이 아니죠. 서프라이즈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다 같이라는 얘기는 금리도 오르고요, 달러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주식시장까지 비트코인까지 에브리띵 랠리가 나타났었는데요. 그 흐름이 이번에는 딱 하루 지나고 나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금리와 달러 그리고 또 유가의 상승이 시장에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지는 해석을 놓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브리핑 뉴욕으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한번 중심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에 상승했던 걸 거의 그대로 돌렸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하락이고요. 나스닥이 1%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바로 또 1.17% 하락으로 전환이 됐죠. 이 외에도 다우지수, S&P 500 지수 모두 1%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서프라이즈로 만들었던 또 하나의 기대감이 바로 그냥 풀백된 것일까? 바로 밀려버렸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내막들을 잠시 후에 체크포인트로 챙겨보도록 하시죠. 그치만 이 약세장에서도 좀 빛난 그런 섹터가 있었으니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비롯한 AI 섹터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다시 뭔가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그리고 달력도 이제 두 자리로 바뀌었잖아요. 10월로 10월, 11월, 12월 4분기 연말 연초가 되면 사실 시장에 여러 가지 변동성 재료들이 좀 등장하기 마련이고요. 보통은 랠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또 주도 섹터 하나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섹터의 흐름을 좀 준비하는 걸까요? AI가 다시 한번 좀 연말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특징주로 확인해 보고요. 테슬라는 이제 우리가 좀 내일 쉬고 오면 아마 로보택시 발표가 나오겠죠. 10월 12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일 수 있겠네요. 그 테슬라가 이제 기대감을 싣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엔 또 3.7% 하락했습니다.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주가인 만큼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그 기대감을 살짝 뒤처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테슬라는 이번 주 내내 계속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체크포인트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에 풀백을 만들었던, 조정을 만들었던 재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의 급반등이었습니다. 급반등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4%를 다시 넘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4% 넘기를 바란 건 아니었잖아요. 밑으로 계속 빠지면서 경기 침체가 정말 맞나 보다 싶었던 착시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올라와 주기를 바랬던 건 사실인데 그치만 4% 넘어서 다시 올라가는 거는 또 그렇게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의 레이트 컷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전망치가 조금 내려왔다. 사실 크게 내려온 건 없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도 또 이제 50bp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시장이 50bp 안 해도 되겠다. 아니 하면 안 되겠다. 25bp만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다시 반등을 바닥권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 과연 정말 큰 악재라고 봐야 될까라는 생각 첫 번째 하게 되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두 번째로 시장을 괴롭혔던 게 유가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맞는 것 같아요. 4% 가까이 급등하면서 $77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박스권을 넘어가면 이제 80달러 선을 터치하면서 정말로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간밤에 뭐 어떤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실제 이란의 뭐 원유 시설을 타격했거나 서로 본토에 타격이 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그 리스크들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레드라이트를 좀 켜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어찌 됐든 유가에 중동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계속 상방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지금 당장 생긴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투기성 자산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먹을 게 없나 하고 보다가 유가를 많이 찾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리와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충분히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은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도 있겠지만 고용이 많은 것들을 좀 바꿔놓은 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로 하향했습니다. 이게 결국 고용에서 놀랄만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원래는 이제 침체가 오고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침체가 전혀 없었고 금리 인하도 괜히 50bp 했다라는 반응들이 골드만삭스가 그걸 공식적으로 받아준 거죠. 9월의 고용이 강한 노동 수요 성장을 증명했다. 금리 인하 되기도 전에 9월 고용이 수요가 좋았다는 걸 입증을 했다는 거고요. 연준이 만약에 그 데이터를 알고 있었다면 50bp 인하하지 않았을 것이다. 25bp 인하했을 것이다. 라고 골드만삭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50bp 인하하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오겠구나.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뭐 성장주를 준비하든지 중소형주를 준비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흐름으로 가다가 갑자기 고용이 발표되고 나서 이 정도 속도는 아니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또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제어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풀백이 나타났다라는 정도로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더 가속화가 된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대선 변동성도 일부 영향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이 종목 최근에 뭐 거의 끝난 줄 알았어요. 해리스가 거의 승리를 가져가는 듯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죠. 그러면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동시에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머물렀었는데 최근에 조금 꿈틀꿈틀하더니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가 펜실베니아를 방문해서 정말 뭐 많은 얘기들을 했고 지지도를 좀 결집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좀 성공적으로 나왔다라는 분석이 있나 봐요. 그래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11%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어디가 될지 저는 사실 이제는 정말 예측 불허의 순간으로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뭐 51대 49로 해서 이게 결국 지지도로 투표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긴 또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아무도 단 한 명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변동성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트럼프가 우세해 보이고 어느 날은 해리스가 우세해 보이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쁜 그런 나날들을 한 달 동안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10월 초에는 변동성이 한 요 정도 수준에 머무른데요. 지금이 빅스 지수가 22거든요. 빅스 지수가 근데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까지의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달 동안은 분명히 변동성 재료가 상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상수로 가져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선이 끝나고 나면 급격하게 빅스 지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뭐 대선도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하고 유가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저의 오늘 조정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말이고요. 뉴욕 증시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사실 목요일에도 델타항공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에서 3분기 EPS 성장률 기대치를 하향했습니다. 2분기에는 11%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 3분기에는 9%를 예상하고 있다가 4%로 내려놨기 때문에 당장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둔 코앞에 둔 상황에서 EPS 성장률 전망치를 거의 반토막 냈잖아요. 반토막 이상 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했던 그 기대감의 어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S&P 500에 그래서 PER이 현재 22배인데 연말까지 연내에 21배까지 좀 출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자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고용이 여전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고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9월 고용이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났다고 해서 경기의 어떤 방향성이 둔화도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노랜딩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시기상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좀 둔화될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치만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2025년, 2026년은 다 높여놨습니다. 11%, 7%씩 전망치를 높였기 때문에 이 시간 지나가고 나면 내년, 내후년에는 또 좋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월가 1편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4분기 기술주의 조정이 온다면 그때는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 앞서 대선 변동성도 11월 초 지나가고 나면 꺼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말 랠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비중 조절은 일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즘에 딱히 볼 게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전부 레드라이트 일색입니다. 그치만 이렇게 위기에 강한 자가 또 강자지 않습니까? 그런 강자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헬스케어 괜찮았고요. 엔비디아 저쪽에서 그린라이트를 환하게 켜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좀 화이자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어서 그거는 좀 차치해 놓고요. AI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엔비디아가 저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엔비디아 때문이 아니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때문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만 개의 GPU를 분기 동안 출하를 했다고 합니다. 예상 외의 성적이 나왔고요. 최근에 뭐 힌덴버그 리서치의 어떤 공매도 리포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실적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힌덴버그 리서치가 공매도 리포트가 틀렸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기서 또 나왔던 키워드 중에 액체 냉각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냉각 기술 관련해서 오늘 장에서 국내 증시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덕분에 엔비디아도 같이 좀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 벽이 조금은 둔탁하죠. 이 벽을 뛰어넘기까지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30, $140 올라가는 이 구간에 어떤 벽을 벌써 한 4번째 시도하는 거거든요. 4번 정도의 트라이면은 쉴 만큼 쉬었다. 이제 연말에는 또 엔비디아로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봄직한데 아직까지 뭐 확신은 할 수 없고요. 시장의 랠리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혹은 조정이 나왔을 때 엔비디아가 계속 그 사이에서 우뚝 설 수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특징주는 아마존입니다. 빅테크가 다 별로 안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아마존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 배경을 웰스파고가 아마존의 좋은 시절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물론 아마존이 잘하고 있죠. 전자상거래도 여전히 1등이고 그리고 또 이제 AI 쪽에서도 아마존도 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데 이 웰스파고가 보기에는 월마트가 최근에 경쟁 상대로 정말 강하게 뛰어올랐다. 월마트 주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뭐 고공행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월마트가 좀 뒤늦게 전자상거래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오프라인 유통망으로 인해서 뭐 배달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마존보다 또 강점
장점이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선식품은 확실히 월마트가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입장에서 요거를 그대로 지금까지의 그 1등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은 조금 너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해서 기대치를 좀 돌려놨는데 아마존의 실적 시즌 앞두고 이런 조정이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 다음 주, 다다음 주 실적 시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번스타인에서 GLP-1 비만 치료제가 식생활도 바꾼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종목이 캠벨 수프 떠먹는 그 기업이고요. 여기는 허쉬 초콜릿 기업입니다. 초콜릿은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대요. 다들 이제 건강을 생각하느라 초콜릿 수요가 실제로 계속 수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나서 그 칼로리만 채우기 위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포함된 그 수프를 먹는 게 요즘에는 또 유행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수프도 살은 찌는데 어찌됐든 조금 칼로리가 덜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또 우리나라에 위고비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